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송희입니다. 오늘은 이제 혈액종양내과가 설명을 드리는 이제 폐암 두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암에 대해서 이제 많은 가족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지인분들도 계실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유익하게 전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이 내용을 이제 단계별로 보면 어떻게 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이제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설명을 해주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암 치료도 이제 개인별 맞춤 시대가 돼서 이제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이용한 면역 항암제, 요즘 핫한 약인데요. 이런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두경부암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우 고리타분하게 이제 원칙이 뭐니라고 하시는데,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혈액종양내과라고 하면은 사실 아예 들어보신 적도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제 다른 과에서 이제 오시거나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 예약을 했는데 혈액종양내과라고 해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라고 하시고 오셔서 이제 간판을 보시더니 혈액종양내과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어떤 어머님 분들은 나는 백혈병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 하시면서 문 앞에서부터 안 들어오시는 경우도 계세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혈액종양내과는 항암 치료하는 내과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혈액종양내과가 이제 약 치료하는 내과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수술,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암을 이제 칼로 도려내는 거.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이제 항암 치료, 약물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종류가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가 가장 우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암의 병기와 종류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항암 치료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핵폭탄 같이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항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제 독성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울렁거리고 머리 빠지고 힘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새로운 약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표적을 향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인데, 이 약은 이제 먹는 약이기 때문에 편한 약이 있어서 우리 어머님도 이런 거를 주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표적 치료제는 이제 열쇠와 자물쇠처럼 아무리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자물쇠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치료라고 설명을 드린 거는 나한테 표적이 맞아야 표적 항암제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핫한 약인데,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약입니다. 이제 T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원래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성기전이 PDA-L1 수용체에 생기면서 여기에 내성기전을 이제 억제를 하면서 다시 우리 몸의 면역, 우리 몸의 군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몸의 군대가 다시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 면역항암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듯이 면역항암제의 경우는 울렁거리거나 머리 빠지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편한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암 치료의 원칙을 따질 때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세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 친구랑, 예를 들어 내 지인이랑 같은 이제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법이 왜 다르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암 종류, 그리고 두 번째가 병기, 세 번째가 조직형, 이게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같은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암 종류가 예를 들어 이제 폐에 생겼다고 다 폐암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폐로 전이된 간암 폐전이로 설명을 드리는 것인지도 있어요. 그래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그 암 종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암인지 암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병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기, 2기, 3기, 4기 이런 병기에 따라서 또 치료법이 다 다릅니다. 같은 폐암이라도 내가 1기, 2기 이런 환자분들은 오히려 수술적 치료법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 되고, 1기, 2기 환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표적치료제랑 항암, 면역항암제 좋다는데 나 그거를 할래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저는 이제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가 아니고 수술적 치료법이 가장 훌륭한 치료법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기가 뭐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결정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병리학적 조직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는 병리 진단이 나뉘게 돼요.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같은 폐암에서도 조직 검사를 해본 모양이 다 다른데요. 이게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이제 선암이나 편평사피세포암이냐 또는 소세포 폐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암 종류, 병기, 조직형을 확인하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바뀌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암제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수술을 기점으로 보면 수술하기 전에 하시는 거를 이제 선행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목적이 다 다릅니다. 수술 전에 수술적 절제를 성공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수술 다 했는데 이제 혈액종양내과 가보세요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 암도 하나도 없고 수술 성공했는데 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보조항암요법이라고 하는 수술 후에 암을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법입니다. 암이 이제 열심히 수술로 깨끗하게 절제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병기가 높은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게 이제 다져주는 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고식적 항암요법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를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미 암이 다른 장기로 다 전이가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암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암이 더 진행하지 않게 질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 따냐에 따라서 또 항암요법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까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의사가 말씀을 드렸다면 요즘에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한테 저희가 모든 걸 맞추는 거죠. 한 환자를 중심으로 저희 이제 모든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병사전종양학과, 호흡기내과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 앉아서 환자 한 명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 이제 다학제 치료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암에서도 다학제 치료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개인별 이제 맞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표적 치료제는 이제 표적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해야만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좋은 열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암종별 사망률을 보면 일단 폐암이 가장 1등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오시는 경우에 보통은 이제 기침이나 가래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무증상으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건강검진 삼아서 가슴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이렇게 폐 종양이 발견이 된 경우에 이제 오시게 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의사들이 조직검사, 암세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가래를 뱉어서 암세포를 가래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피적 조직검사라고 해서 옆에서 보시는 이런 사진처럼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조직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서 조직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
저희가 이제 표적항암제를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암이냐? 첫 번째 폐암이고 병기가 뭐냐? 4기인 환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이런 3기 일부 환자에서도 이제 표적항암제를 쓸 수 있고 조직형이 이제 소세포 폐암은 안 되고요. 비소세포 폐암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당이 되는 게 폐암, 4기, 비소세포 폐암에서만 표적항암제를 쓸 수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소세포 폐암의 표적은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의 빈도수인데요. 저 왼쪽이 이제 우리 이제 동아시아권, 일본이나 중국, 우리나라 같이 동아시아권이고, 오른쪽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EGFR이라는 유전자가 40에서 50% 정도, 절반 정도는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이거나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런 서남종으로 나오신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EGFR 유전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원하시는 이제 할머님들은 사실은 절반 정도는 EGFR 표적항암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 폐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왜 유전자 검사를 또 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표적항암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좋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유전자 검사를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EGFR 외에도 이제 KRAS나 ALK, ROS1, RET 이런 많은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표적에 각각의 이제 약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약 종류만 이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표적이 있는데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표적이 있어야 약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EGFR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이제 4세대까지 나와 있고 말씀드렸듯이 비소세포 폐암 4기에서 EGFR 발현 양성인 환자분들만 이러한 약제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항암제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약이고 보통 이제 여드름양 발진이나 설사 정도의 부작용 외에 일반적인 항암제보다 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LK라고 하는 표적 항암제인데요. 역시 비소세포 폐암 4기에서 ALK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 양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살 수 있고 알레센자나 알룸브릭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젤코리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된 것을 확인하여 현재 이제 표준 치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EGFR 경우에는 타세바, 이레사의 지오트리, 비진프로, 타그리손 이런 약을 쓸 수 있고 렉나자 같이 이제 우리나라 약인데 4세대 EGFR 약 같은 경우는 이전 표적 치료제를 투약한 후에 앞에 약 다 쓴 다음에 그다음에 병이 잘 이제 조절이 안 됐을 때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해봐서 T790 약이 발현이 되면 이제 급여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LK라고 하는 유전자에서는 이제 알레센자랑 알렌브릭을 쓸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알레센자랑 알렌브릭을 투약한 다음에 역시 병이 잘 조절이 안 됐을 때 이제 로비큐아라고 하는 새로운 약이 투약 급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 약들은 이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데 이쪽 약들은 사실 이제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흔히 쓸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빈도수가 낮긴 하지만 이런 표적 치료제가 해당이 돼서 현재 나와 있고 KRAS 같은 경우 이제 루마크라스라고 하는 아직 보험은 안 되고 로스1 같은 경우 이제 젤코리가 급여가 되며 비라푼은 라핀나 메크셀 그리고 EGFR 엑손 20에 이제 변이가 있는 경우 백근계 항암 화학요법 투약 후에 엑스키비티가 투약이 될 수 있고 아직 보험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면역 항암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T셀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군인의 다시 활성화할 수
있어서 이 활성화를 시켜서 아예 나쁜 암세포를 죽이는 이제 기전을 가진 약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약이 네 종류나 있어요. 옵디보, 키트루다, 티센트리, 임핀지. 현재도 또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삼국시대처럼 춘추 전국시대처럼 얘네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약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느 게 우월하다가 아니고 각 상황에 따라서 맞는 치료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를 드리자고 합니다. 폐암은 면역 항암제를 그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느냐? 아니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조직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암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소세포 폐암에서 선암인지 편평상피세포암인지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병리 조직이 확인을 되고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EGFR, 알크로선 방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많은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약이 표적 치료제가 효능이 훨씬 더 전체 생존 기간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은 면역 항암제를 먼저 쓰시는 게 아니고 표적 치료제를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지 PD-L1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PD-L1이라는 걸 통해서 이 환자군은 면역 항암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50% 이상 1에서 49%, 1% 미만으로 나눠서 이제 발현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에서 면역 항암제가 잘 들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 검사에서 병리 조직 검사에서 PD-L1 발현율이 높은 환자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색깔을 표를 보시면 이제 PD-L1을 이렇게 색깔 염색을 입혀가지고 색깔을 입혀보면 이쪽으로 진하게 염색이 되는 50% 이상인 군에서 PD-L1 50% 이상에서 이런 환자에서 면역 항암제가 잘 듣게 됩니다. 방금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 4기의 1차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암이냐, 병기가 4기냐, 그리고 이제 조직형이 비소세포 폐암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소세포 폐암인 중에서도 예전에는 다 같이 똑같이 치료했는데 선암이냐 편평상피 세포암이냐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암인 환자가 표적 치료제 검사를 다 해봤더니 검사가 다 음성으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분이 PD-L1을 검사했더니 50% 이상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현재 가이드라인 NCCN이라고 하는 미국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많은 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요법, 면역 항암제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복합 치료하는 요법,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면역 항암제 복합 요법.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게 가장 뛰어나니라고 하시면 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면역항암제 이제 단독요법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나왔던 약인데요. 키노트 024를 통해서 키트루다라는 약이 이제 이전에 1차 항암 치료, 우리가 알고 있는 울렁거리는 세포독성 항암제에 비해서 키트루다를 썼더니 이제 비소세포 폐암 4기 PD-L1 50% 이상 발현 양성일 때 이제 면역 항암제 단독 요법을 썼을 때 기존 항암제가 14.2개월 대비 30개월로 전체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실은 비소세포 폐암의 면역 항암제 시대가 열린 연구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비소세포 폐암 4기 환자분들 저희한테 오시면 보통 이제 1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라고 1년 남았다고 말씀을 보통 드리는 그런 시대에서 30개월로 연장이 되면서 이제 폐암 4기도 한 3, 4년은 살 수 있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시기가 온 게 이 연구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면역항암제 단독 요법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키트루다 외에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약제도 쓸 수 있는데요. PDL-은 50% 이상이 발현 양석일 때 역시 티센트릭 이제 단독 요법을 할 수 있고 기존 항암 요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급여되는 조건이 50% 이상이지 이제 그 밑에도 사실은 급여가 아니라면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면역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를 복합 치료하는 요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PDL-1이 50%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는 그럼 아예 면역항암제를 못 쓰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아니고 면역항암제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 두 개를 동시에 쓰게 된다면 이런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PDL-1 상관이 없다면 PDL-1 50% 이상인 환자분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항암제 단독을 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주치의 교수님하고 이제 상의해서 면역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 같이 쓰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세포독성 항암제가 같이 들어가야 빠르게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치료 방법의 결정은 이제 주치의 교수님하고 상황에 따라서 환자군의 개별 맞춤 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우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다 가능하다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군 말고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선암이 아닌데 편편상피세포암이고 여전히 이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으면서 PDL-1 50% 이상인 이런 환자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니라고 하시면 면역항암제랑 면역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 복합 치료를 보시면 아까 썼던 이제 키트루다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이제 조합하는 방법이 좀 변하게 되는데 파클레탁셀을 쓰게 되고 아까 이제 선암에서는 페메트리시드라고 하는 알림타 혹은 알림시드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하는 세포독성 항암제가 다르고 그리고 면역항암제 복합요법은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은 두 개 다 편평사피세포암이나 선암이나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여태까지 4기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 이제 3기도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3기는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이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비소세포 폐암 3기에서 보통 이제 동시성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CT를 찍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평가를 했을 때 질병이 이제 암세포가 더 커지지 않고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는 안정병변이라고 하는데요. 안정병변이거나 아니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이런 단계 이후에 42일 이내에 더발루만 임핀지라고 하는 면역항암제를 1년간 유지하는 요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하고 이제 치료가 종료가 됐다면은 이제 PDL-1 1% 이상인 환자군에서는 면역항암제를 2주마다 1년을 더 쓰시는 게 좋겠어요 라는 설명을 드리고 역시 이 요법 또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요법은 이제 그러면은 수술한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항암 요법이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적은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는 요법을 이제 보조항암 요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조항암 요법을 이제 4회를 투약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를 또 1년간 유지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인파워 010 연구를 통해서 티센트릭을 유지하는 요법인데 이 요법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티센트릭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들어갈 때마다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환자 보호자들이 그냥 쉽게 투약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현재까지 아직은 다 투약을 하기 힘들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요법이 기존 요법 대비 무병 생존 기간이 연장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투약이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면역항암제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는 게 모든 환자가 가능한 요법은 현재는 아닙니다.
아까 열심히 비소세포 폐암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세포 폐암 확장기에서 이제 전이가 다 됐거나 이제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이제 확장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이제 1차 치료로 면역 항암제와 세포 독성 항암제 복합 치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PDL1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분들이 이제 소세포 폐암 확장기로 진단되면 저한테 오시면 이제 인파워 133 연구를 통해서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항암제와 이제 에토포사이드 카보폴라틴이라고 하는 항암제를 복합해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4번 정도 맞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면역 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기 때문에 4번 정도 맞은 다음에 그 이후로 5번째부터는 3주마다 티센트릭 면역 항암제만 이렇게 단독으로 유지가 되고, 기존 항암요법 대비 이제 10.3개월에서 12.3개월로 전체 생존 기간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의 이제 면역 항암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 후에 보조항암요법, 세포독성 항암제를 4번 맞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를 유지하는 요법이 현재는 이제 비급여고, 이제 비소세포 폐암 3기에서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동시에 이제 시행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반응 평가 시에 이제 병이 나빠지지 않으면 다시 이제 42일에 내에 이제 더발루맘 임핀지라고 하는 약을 1년 동안 유지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4기의 1차 치료로는 이제 면역항암제 단독요법으로는 키트루다랑 티센트릭을 PDL로는 50% 이상일 때 사용이 가능하며, 면역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 PDL에 상관없이 급여가 가능하지만 서남종에서는 이제 키트루다 대비 세포독성 항암제 조합이 좀 다르다. 페메트리시드를 쓰고, 이제 편평사피제포함에서는 파크리탁셀이라고 하는 세포독성 항암제 짝꿍이 다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소세포 폐암에서는 이제 1차 치료로 이제 면역항암제랑 세포독성 항암제 PDL은 상관없이 티센트릭과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은 4주기 투약 이후에 티센트릭 단독요법을 유지하는 게 표준 치료다라고 현재는 정리를 드립니다. 현재 기준이고요. 사실은 이 급여 기준은 맨날 바꾸기 때문에 1년 뒤에 모시면 제가 이제 이미 낯선 다른 얘기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두경부는 이제 머리랑 목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이제 코, 비강에서 발생하거나 인두, 후두개 이렇게 식도. 이 대부분 말하고 숨쉬고 이런 기관이 목소리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와 목에서 발생하는 암은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와야 되냐? 목소리가 쉬거나 계속 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입안이 계속 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거나 숨쉬기 힘들면 당연히 빠르게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두경부암의 경우에는 가장 알려진 원인 같은 경우에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항상 잔소리하는 거, 금연과 금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의 치료를 아까 이제 보셨을 때 암 치료의 원칙을 보셨을 때 이제 수술하는 게 가장 좋고요.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라내는 게 좋고, 그렇지 이제 못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의 복합 요법을 할 수 있는 동시성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왜 수술을 못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수술을 못하냐면 이제 두경부암의 구조적 특성 상황, 방금 설명드렸듯이 삼키는 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수술은 예쁘게 해서 암세포를 다 잘라내는데 삼켜지지가 않는다면, 그 다음 이제 또 숨 쉬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예 목소리 안 나오거나 수술 시 이제 신경 손상이 돼서 이제 안면 근육이 마비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 동시성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권하게 됩니다. 그럼 동시성 항암 방사선 요법은 뭐니? 라고 하시면 이제 방사선 치료가 7에서 8주 동안 매일같이 시행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이제 쉬는 날 제외하고 이렇게 하루 일주일에 5일씩 이렇게 7, 8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루 5분씩 받게 되시는데요.
그 이제 항암 치료를 이때 앞 3주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투약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를 동시성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요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막염이 생깁니다. 입안이 헐고 삼키기 힘들고 목이 너무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증상 때문에 오셨는데 목이 더 아파지는 경우가 있어서 삼키기가 힘들어서 식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다른 위루관을 설치하는 경피적 내시경적 위루관을 설치하는지 미리 상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등산하는 거랑 똑같아서 처음에는 점막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굉장히 편하시다가 이제 점점 끝날 때쯤 되면은 입안이 너무 헐고 목이 아픈 이런 점막염이 점점 고통스럽게 오시는 구간이 있지만 저희가 등산은 꼭 끝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 나쁜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동시성 항암 치료를 갈 때 저희가 항상 둘이서 손잡고 같이 등산하듯이 끝까지 올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음에 이런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또 병이 재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를 재발성 또는 이제 두경부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지는 간이나 이런 폐로 퍼지는 경우 전이성 두경부암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면역항암제에 대한 1차 치료를 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면역항암제 플러스 세포독성 항암제는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키노트 048 연구를 통해서 이제 PD-L1 CPS 1% 이상인 환자군에서 기존 이제 세투시마 플러스 항암 치료 요법 대비해서 전체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된 건 이제 발표가 됐고 현재 사용은 가능하지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이 다 사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두경부암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쉰 목소리 나고 입안이 허는 증상 나타나면 즉 지속하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시고 두경부암의 원인이 보통 이제 흡연과 음주이기 때문에 금연과 금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치료법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좋지만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성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을 해야 되며 이런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된 경우에는 1차 치료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랑 항암 요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병합요법이 시행을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희님이 이제 키트루다를 사용하실 아버님이 방광암을 계시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면역항암제를 쓰시니까 이제 암환자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말씀드렸듯이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받기에 편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처럼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머리 빠지고 이런 부작용이 눈 밖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효능면에서도 좋고 면역항암제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이런 면역항암제 세대가 열렸지만 모든 환자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암 종류나 병기 그리고 조직형 PD-L1에 따라서 선택된 환자들만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혈액종양내과를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라일락 향기처럼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혈액종양내과는 방금 이제 설명드렸듯이 뭐하니라고 물어보시면 항암 치료하는 내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하는 전문가가 혈액종양내과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되시는 상황인 혈액종양내과로 내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배 안 나왔님? 근데 폐암이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이 먹어도 걸리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 문제는 최근에 제 논문은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저희 나라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께서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유병률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미세먼지가 늘어나면 폐암 발생률이 늘어난다라는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이야기님께서 이제 폐암과 두경부암 모두 유전이 되는 암인지요.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폐암 없이 살기도 하는데 유전자가 강한 사람들은 폐암도 안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제 폐암과 두경부암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암 온코진이라고 해서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든 환자가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평생 담배를 피는데도 암이 안 걸려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 담배 핀 적도 한 번도 없는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할머님들. 아까 잠깐 이제 표적치료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이면서 이런 비흡연자도 폐암에 걸려서 오십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EGFR이라고 하는 표적 유전자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오셨을 때 이런 표적 치료제가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암이 발생하는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흡연을 해야 암이 생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라일락 향기처럼 님도 이제 먼 미래에 모든 암을 완치할 수 있을까요? 암이 정말 무서워요. 또 요즘 암 많이 걸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저희 혈액종양내과 의사들도 이제 모든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사실은 이제 임상연구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상연구라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약을 모든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기 위한 이제 연구들이 아직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님, 친할아버지가 심근경색이 있으시고 친할머니가 폐암, 외할아버지가 폐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가 불분명하지만 흡연을 하셨고 저는 이제 32세에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흡연을 17년 하고 23년부터 이제 금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금연하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관리해도 저 유전 흡연력으로 인해 폐암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신데요. 이제 일단은 흡연을 하신 과거력이 남아 있으면은 이제 한번 손상이 됐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아예 금연을 올해부터 열심히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다른 분보다 위험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신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금연은 그럼 뭐 이미 흡연을 해서 몸을 버렸으니까 이제 다시 피워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역시 금연은 굉장히 잘하신 거고 흡연을 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지금부터 금연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시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분홍님, 처음부터 1, 2기에 면역항암제를 쓰면 효과가 없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면역항암제는 아까 암 치료의 원칙 설명드렸을 때 수술,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 설명드렸습니다. 각 병기에 1, 2기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면역항암제가 아무리 좋아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방금 설명드렸듯이 암을 뿌리 뽑는데 가장 좋은 거는 수술입니다. 1, 2기는 면역항암제를 쓰시는 게 아니라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우정님, 중간에 항암제를 바꿀 수 있나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항암제를 이제 쓰다가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바꾸냐라고 하시면 첫 번째, 항암제 때문에 독성이 생기는 거죠. 아, 너무 울렁거리고 너무 힘들어요. 막 설사가 너무 심하고 이런 항암제 독성 때문에 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암을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잘 따라갔는데 암이 오히려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반응평가 CT에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다른 데로 더 전이가 되거나 약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항암제를 바꾸는 거를 권유드리고, 어떤 약으로 바꿔야 되느냐는 각 암종별로 각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교수님하고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것만은 제발 꼭 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금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술 그만 드시고 담배도 그만 드시고, 그거 외에 하나만 더 말해라 라고 하시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 건강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이 이제 떨어지는 근감소증이 오게 되고, 암 악액질이라고 하는 체중이 감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항암치료 혹은 면역항암제를 표적치료제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힘드시면서 이제 더 체중이 빠지거나 근육량이 더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운동 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훈련으로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가족이 피는데 고통스럽습니다. 네, 간접훈련으로도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 집에서 가족이 피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족과 함께 금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가족을 위해서 금연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맥스키핑에 관한 이제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급여가 되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는 소개는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텐님께서는 14년 3월에 비인강암으로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고 9년 만에 완치가 되었는데, 이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재발할 가능성 거의 없는 거겠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치료를 완료하고 저희 의사들이 이제 추적 관찰을 하는 거 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5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재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혈액종양내과가 설명을 드리는 폐암, 두경부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혈액종양내과가 뭐니라고 말씀하시면 항암치료하는 내과 의사고 항암치료 전문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